러시아는 일단 그냥 전쟁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 그렇게 봐요.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면 전쟁을 그만둘 수 있으니까 항상 열어놓고 정치와 전쟁은 동시에 하는 거죠. 젤렌스키 여전히 1991년 국경 회복을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태도를 보이는데 트럼프의 종전 구상에 젤렌스키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예, 젤렌스키는 종전하면 실각이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미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나라 회복할 수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계속 못 버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 못 한다고 버티면은 젤렌스키를 누가 매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다른 걸 줘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몰리고 있는 거고, 젤렌스키는 서방에서 대체 가능한 꼭두각시고요. 그 대체 선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배신감 느끼실 거예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언론에서 서방의 항복 신호라는 카드라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트럼프의 종전 구상이 자제될 경우에 러시아는 어떤 군사적 행동에 나설까요? 예, 트럼프하고 러시아가 척질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그냥 전쟁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전부 다 외교적인 잡음이고, 러시아는 뭐 혹시 종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에 전쟁을 멈추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전쟁은 전쟁대로 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본래 철학도 그래요. 클라우즈비치라는 사람의 전략을 따르거든요. 그 개념이 뭔가 하면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면 전쟁을 그만둘 수 있으니까 항상 열어놓고 정치적으로 되면 전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전쟁은 동시에 하는 거죠. 서방은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끝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전쟁은 협상이라는 건 전쟁의 종전 단계에서 하는 거고, 러시아나 동구권 사람들은 철학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6.25 협상도 2년 이상 끌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산주의를 잘 모르고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다, 계속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 생각 뭔가 전선에서 유리하면 또 유리한 걸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어제 이야기했다가 또 다르고, 그 생각 자체가 뭔가니까 정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얻으려 하는 거고, 전쟁은 그 도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우전쟁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끝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한계를 넘었었어요. 제가 러시아 보수적인 러시아 국방부 자료를 봐서라도 11월 달 버티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2026년과 27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계속 갈 수 있지만은 전력은 이미 넘어섰어요. 우크라이나가 없어졌어요. 사실상 러시아는 지금 전력이 전혀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 이걸 왜 잘 이해하기 힘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걸 쭉 보면요, 러시아는 이 전쟁을 시작할 때 2022년 2월 달에 들어갈 때 물론 처음에는 협상을 위해서 유효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스탄불 커뮤니케가 무산되고 전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4월 무렵부터는 나토하고 전쟁을 붙는다 생각한 거죠. 전쟁을 계속하면서 나토가 가만히 구경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전쟁을 할 거라 생각한 거죠. 나토는 32개 나라가 있고 러시아는 자기 혼자 있어요. 최근에 벨라루스나 북한도 같은 편이 되고, 우리가 이란이나 중국도 편이 될 거라 하지만 이 사람들도 무기는 전혀 안 줍니다. 어쨌든 편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뭘 하나 하더라도 이게 파이널이다, 이 뒤에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토 자체가 겁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력이 자기걸로 끝이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미연합군이라는 게 왜 든든합니까? 우리가 좀 무너지더라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뒷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실제로 그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별개로 우리 생각 자체가 한미연합군이 있고, 일본에 가면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앞으로 우리한테 물자를 공급하거나 군대를 공급할 준비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큰 거죠. 전략자산이 오고 할 때, 미국의 전략자산이 오고 할 때 당장 큰일이 일어나더라도 뭔가 뒤에가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런 역할을 러시아는 전혀 자기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 자체를 어쨌든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3년 반 동안 나토가 자기 군대는 안 보냈지만 엄청나게 많은 병기를 보내가지고 다 소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토가 쳐들어가려 해도 군사력이 없어요. 군비 증강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이해가 된다.
자, 그럼 러우 전쟁이 끝난 후에 몇 년 뒤 러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겠다고 비슷한 맥락에서 유럽 쪽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하고 딱 끝내고 나면 러시아가 침공 안 할 거고 이번에 협상 맺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 전쟁 준비하는 예산을 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에 대해서 악마와 연속을 해야 되는 거죠. 러시아가 계속 전쟁만 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뭐 자기 먹고 사는 문제도 전혀 관심 없고 뭐 전쟁만 하는 나라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게 먹이 살려야 할 사람이 있고 국민들이 있는데 그런 악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서방의 내러티브가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한 역사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광개토 대항 그때 이야기하면서 만주땅이나 옛날 고토 회복을 술 먹으면서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잖아요. 우리끼리라도. 그게 정책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러시아는 그런 이야기 자체도 없어요. 유럽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젤렌스키가 독재자라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정말 독재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부정부패가 그럼 왜 그렇게 심한 건가요? 예, 우크라이나가 독재 중에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우크라이나 네오나치가 2014년도 유로마이단을 한 것도 네오나치였고 그 이후에 정권 자체가 네오나치 정권이었어요. 그걸 서방 언론에서 2014년도 5년도 때는 보도를 했어요. 근데 최근엔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죠. 일단 그런 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국가 자체가 한 번도 역사상에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민족이라는 것은 있었는데 국가는 없어요. 지금 쿠르드족 같은 거 보면은 여러 나라에 있죠. 그렇지만 국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해요. 쿠르드족이 유럽에 문제를 일으킨 거는 90년대 문제를 일으켰어요. 왜 그러니까 EU가 결성되고 하면서 이제 이민을 조금 더 풀어주기 시작해가지고 쿠르드족 이런 사람들이 부끄라파 이런 데 살았어요. 부끄라파 인력이 노동력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국가 경험이 없으니까 공중 도덕을 전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멋대로 행동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웃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 우리나라 수준에 맞지 않는 공중도덕을 지키고 하면은 좀 인상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과거에 그랬던 적도 있고요. 막 옛날에 우리도 90년대, 80년대 어글리 코리아 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부끄러워 가면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공중도덕이나 지키지 않으니까 뭐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멋대로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국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가 91년 이후에 큰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과거 러시아 땅을 포함해서 엄청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좋은 자원과 농토와 그 많은 걸 물려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보다 더 발전한 나라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왜 저렇게 유럽의 최빈국이 됐습니까? 국가를 경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쉽게 팩션이라 그러는 어떤 도당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두장치가 들어가고 거기에 서방이 또 우크라이나는 그 안에 있는 자원을 약탈하는 구조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특히 공산주의가 다시 자본주의로 되면서 국유 재산을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진 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농토에 거의 뭐 30-40%인가 이상을 블랙락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시위 같은 거 보면요. 이 전쟁 나기 전 시위가 스탑 바잉이라는 거예요. 제발 그만 사라. 우리 농토를 너가 다 사간다. 그러니까 그 이미 자본들이 가서 다 도리를 한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 자본들 도리한 거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자본들이 전쟁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런던의 금융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자기네 펀드 모아서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러시아한테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정도로 약탈 구조가 심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럽에서 거의 최빈국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부패 구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국민한테 갈 부를 자기네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패 구조가 얼마가 부패는 누구가 했습니까? 돈 가진 사람이 정치인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인을 매수하니까 그 정치인들이 과도 재벌들 올리가흐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들이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를 조작하는 거죠. 러시아에도 거의 성공했거든요. 90년대 그러다가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 푸틴이 와가 그걸 막아가지고 자본을 그래서 러시아는 살아난 거고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러우 경제는 어떻고, 어쨌든 전쟁이 뭐 더 이상 계속 끌 수 없다면, 전쟁이 뭐 휴전이든 종전되고 나면 러우 경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러시아 경제는 매우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전쟁인데 그 실패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러시아 경제를
크게 나누어서 옛날부터 사회주의가 하던 국가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 포션에 들어가면은 그때도 막강했어요. 특히 군수산업이라든지 이쪽은 과거부터 막강했거든요.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약했던 게 뭔가 소비 경제가 약했어요. 그냥 배급해서 하던 그거니까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 거의 못하게 했기 때문에 소비 경제가 약했는데 개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소비 경제가 막강한 서방 업체들이 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2022년도 경제 제재를 하면서 그 기업들 다 철수를 했죠. 철수를 하니까 그거를 전부 다 러시아 업체들이 다 인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도 인수하고 스타벅스도 인수를 했어요. 그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잘 경영하고 있어요. 그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하고 경쟁할 브랜드, 우리 같으면 롯데리아 같은 걸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막강한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게 있는데, 철수했으니까 러시아 사람들과 경영해보니까 얼마든지 네트워크도 만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맥도날드 오면 안 돼요. 그 경쟁이 안 될 겁니다. 자기네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 점유율을 뺏겼는데 그럴 거예요. 특히 그 민수경제 쪽에 많은 제재를 했거든요. 뭘 제재했는가? 특히 이제 비행기 쪽에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의존했던 그거를 다 부품을 안 주니까 다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마켓을 통해서 부품을 막 구하고 이랬는데 그걸 다 민영화했어요. 엔진도 PD-14이라는 것을 보잉 737급 수준에 되는 엔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민항기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엔진을 좀 버전을 확대하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자국 산업 보호 효과가 있어요. 서방하고 경쟁이 안 됐던 산업을 지금 3년 반 동안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은 그 서방 기업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싫어하는 그런 내부적 분위기가 있어요.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 그게 풀리는데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서방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자본가들이 이익을 볼 거니까 좀 애국자들은 지금이 더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소수가 이익을 보는 것보다 나라가 좀 못 살더라도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 제재 효과가 이런 효과가 있다. 우리도 노재팬 운동할 때 일본에 우리 반도체 소재 부품을 수출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업을 했죠. 경쟁력은 그 다음 문제고 그게 없었으면 그 산업이 들어올 수도 없었던 그 정도로 경쟁이 막강한 체제였는데 일본이 안 팔므로써 우리가 기회가 생긴 거죠. 나라에서 지원도 좀 받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은 제가 팔로우업을 안 했지만 어쨌든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그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자체는 과거에 굉장히 강했던 공적인 부분은 지금도 그대로고 사적인 부분에서 인재 자체가 없었는데 이미 이쪽으로도 인력이 많이 갔기 때문에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이 좀 심할 정도로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과열을 좀 시켜야 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거의 다 망했거든요. 없는 돈에 그걸 또 세컨 발행해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빚 갚아야 될 게 되게 많고 그 미국과 광물 협정도 하고 유럽에도 영국하고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예속이 됩니다. 전쟁할 때 줬던 돈요 절대로 공짜로 안 줍니다. 러시아도 소련 시절에도 미국에 랜드 리즈로 받았거든요. 그걸 푸틴 때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다 갚은 지 10몇 년밖에 안 돼요. 60몇 년 동안 그 빚을 갚았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돈 빌려준 거 그냥 전쟁 때 그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라가 회복될래 해도 영토가 본탄봉이 나 있죠. 그 다음에 빚 갚아야 되죠.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거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두고 서방과 러시아, 중국 간에 또 다른 경제적 대리전이 펼쳐질 가능성은 없는지나 한국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여러 우리 사실 재건되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그 기회를 보는 것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살피는 봐야 되는데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좀 관련이 없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위험 요소 때문에 그런 건데 전쟁으로 파괴된 경우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파괴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서부는 아직까지 러시아가 무기고나 이런 특별한 장소 몇 군데를 때렸지만은 전체 인프라를 파괴한 건 아닙니다. 지금 또 에너지 인프라인 걸 파괴는 하고 있지만 도로를 파괴하거나 철로를 파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건을 위한 것은 특히 민간 시설이 없어졌다 이런 거 재건을 위한 것은 다 러시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한테 재건하자고 하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비우호국이니까. 일단 이게 특수군사 작전이었고요. 실제로 전쟁으로 파괴가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동부에 보면 엄청나게 파괴돼 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전장터였고요. 러우전이 아마 전쟁 역사상 민간인 피해가 가장 적은 전쟁일 거예요. 우리 6.25만 봐도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희생 많이 됐거든요. 지금은 군인 희생의 뭐 몇 프로 수준도 안 돼요, 민간인 희생은. 그러니까 부수적 피해는 있지만은 표적 자체를 그렇게 타격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엄청나게 무게가 정밀하기 때문에 그 민간인한테 부수적 피해를 거의 입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서부에는 지금도 정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키예프 레스토랑 레지먼트란 말이 있거든요. 키예프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가고 있지만 키예프 고위 자제들은 젊은 사람, 군대 갈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모여서 파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파괴 자체가 없고, 우크라이나 서부의 재건 사업을 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우선순위 50위권이다. 우리가 지원할 때 저 후순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재건 사업 기웃거리면은 미국 같은 데서 야 니도 해라 그러면서 니 돈으로 해라고 이렇게 강제하면 우리 돈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별로 타산이었고, 옛날에 국토부 장관이 그거 쭉 갔는데 그거 부적절한 겁니다. 그때 전황을 잘 모르니까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공헌도 했으니까 우리한테 기회 있을까? 그럼 갈 수는 있어요. 가서 볼 수는 있는데 그걸 정책으로 연결되기에는 잘못됐죠. 그때 어느 정도 전황을 잘못 파악했는 거 하니까 전쟁 초기 단계인데 곧 끝날 걸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막 몰리고 있으니까 곧 끝나겠다고 생각한 거죠. 전황 자체가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고위 정책에서도 실패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고. 러시아 쪽에 재건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 기지들이 그 생활 터전 특히 도시가 대부분 파괴됐어요. 도네츠크 이쪽에. 이쪽은 대부분 러시아 스스로 할 거고, 필요하면 북한 인력들을 끌어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과는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물론 몇 가지 중요한 게 있겠죠. 플랜트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괜히 의향을 보였다가 돈만 뜯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건 사업에 함부로, 우리 열심히 쳐다는 보고 있지만은 거기 기대를 걸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한국이 뭔가 건설이나 이런 인프라 사업에 굉장히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러우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기회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의 손님은 진저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